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파트 넓이 이 부분을 배울 건데, 넓이 이 부분에서의 특징은 우리 넓이는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수한 경우들을 배울 거란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미리 알려줬던 이 내용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3차 함수하고 원래 직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그런 도형들, 둘러싸인 도형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보통 3차 함수하고 1차 함수는 보통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해당될 건데, 이런 경우에는 교점별로 우리가 구간을 정해서 정적분을 해줘야 되지만, 특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경우였냐면 접하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접한다고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로 해석을 하고, 선생님이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만약에 정했다면, 교점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정했다면 공식으로 교점의 길이가 이제 교점의 차이가 되겠죠. 교점의 차이에 4제곱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암기하는 요령은 3차니까 적분하면 4차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분모 나눠주는 값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암기할 때 그때 나눠주는 값은 12예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곡선 3차 함수의 곡선과 1차 함수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서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4차 함수는 뭐 그렇게 크게 잘 다루지 않고 3차 함수까지만 주로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축하고 만나서 우리가 x축과 우리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이거예요. 보통 교점이 3개 생겼다면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결과랑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한 결과는 절대값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호는 달라야 돼. 왜? 하나는 양수의 합이고 하나는 음수의 합이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런 거를 적분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테그럴 알파부터 감마까지 만약에 적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베타부터 감마까지 정적분한 값은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넓이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알파부터 감마까지 정적분을 하면 0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이제 응용하면 이런 것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자, 3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고 쳐보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같은 원리로 교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정의하면 알파부터 감마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특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문제에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 S1, S2
애가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 여러분들이 정적분으로 표현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3번 이론은 뭐냐면, 우리 이거 예전에 역함수 배울 때 역함수와의 교점을 이제 배운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역함수는 그래프로 우리가 역함수를 이해를 하려면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쉽다고 그랬죠?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을 이룬다 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직선을 데이터로 치자. 이게 y는 fx야. 너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아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찾을 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게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fx와 인버스 fx를 연립한 다음에 교점을 찾는 사람과, 아닙니다. 역함수는 y는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점의 좌표가 y는 x라는 직선에서 만들어진다는 성질을 알고 있는 사람, 레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x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점에서 교점이 생겨버리면 우리는 역함수끼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y는 x를 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하는 게 맞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대칭을 이룰 거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함수끼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더라도 y는 x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같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222페이지 3번 박스의 1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박스의 2번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비슷한 원리긴 한데 이거는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의 결과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이렇게 그려졌어. 얘가 y는 fx였다고 치자.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는 대칭으로 그린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a라 그랬네요. 자, 널 정적분한 결과랑 이제 여기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때 선생님 그래프를 조금 잘못 그렸긴 했지만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를 적분하기 어려워. 이 식의 적분하기 어려워. 근데 너의 역함수의 식은 적분하기 쉬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역함수를 구해서 구간을 바꾼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될까 안 될까? 되겠죠. 넓이가 같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 좀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게 하지만 좀 제대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넓이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B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자,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B에서 A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B 곱하기 A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고 싶은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였어. 그럼 내가 역함수를 구해서 확보하면 된다 했지.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F였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나 그런 걸 안 배웠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너를 역함수를 구해서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아래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결과를 빼도 같은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여러분들은 직접 구하기 어려우니까 원래는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3번 박스의 두 번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역함수를 반드시 이용해라? 아니면은 역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당연히 두 번째겠죠? 네, 좋아요. 역함수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역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았어요. 자, 선생님이 필수예제 중요한 내용들 있으면 좀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여기 필수예제는 풀지 않고 오늘 진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혹시 필요하면 필수예제 푸는 영상들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 마무리를 방점을 두기 위해서 선생님이 바로 232페이지 정적분의 활용 세 번째 파트 속도와 거리를 먼저 하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이 내용이 약간 이제 응용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일단 이론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 수투 이론을 마무리할 겁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우리 미분할 때 뭘 알려줬냐면 위치의 변화율이 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의 변화율이 뭐라고 그랬죠? 속도라고 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는 것이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거리의 순간 변화율, 그냥 순간 변화는 없다고 치고 거리의 변화율을 만약에 물어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위치를 물어보면 그냥 속도를 적분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거리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 속도를 속력으로 바꿔서 적분하라는 얘기.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속도와 거리는 관계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거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232페이지 문제 이론이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알겠죠?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232페이지로 돌아가서 1번 박스를 보세요.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X0. X0가 뭐냐면 처음 출발할 때 위치예요. 처음 출발할 때 위치.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이론을 선생님이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걸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은 맛이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위치야. X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위치가 X. 그럼 너 어떻게 구해? 너 어떻게 구해? 무엇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 물어보면 야, 속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구해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속도를 적분한 위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알면 그게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FT였어요.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VT구나. 속도니까 V겠죠? VT였어요. 이 속도를 적분하면 0부터 X에서의 위치니까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위치가 나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 X0는 왜 붙어 있냐면 내가 항상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수직선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처음에 있던 이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 X0라면 이 X0에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보여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건 맞다. 근데 이건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그 처음 출발점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1번 이론이고 2번 이론은 뭐냐면 A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변화율이에요? 변화량이에요? 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속도를 적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양을 알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말 그대로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했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박스 볼게요. 이제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2번은 뭘 말한 거다고? 위치의 변화? 그렇지. 위치의 변화율 그랬으면 그거는 속도야. 근데 위치의 변화량 그랬으면 뭐야? 아니야. 속도를 적분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시간의 변화율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속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 속도를 적분하면 시간에 대한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위치가 나와야 돼. 그게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하면? 정적분을 쓰면 얼마만큼 변했는지 그 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2번 박스에 있는 이론인 거고 3번은 뭐냐면 위치가 아니라 거리를 물어보는 거잖아. 거리는 속도를 적분하면 안 되는 거야.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사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르다. 자, 다시 위치를 물어봤어. 어떻게 한다고? 속도를 적분하면 돼. 처음 위치를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고, 처음 위치에 적분한 거를 속도를 적분한 걸 더해주면 위치가 나오는 거고, 위치의 변화 양을 물어본 거죠.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고, 거리를 물어보면 속도의 절대값, 즉 속도를 절대값 쓰면 속력이 되는 거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거리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232페이지에 있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활용 문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지만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236페이지 필수의 13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어보면 이런 거구나, 개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도 문제 영상, 풀이 영상을 촬영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선생님이 풀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개념원리 수학주 이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되는 걸로 할게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